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이 5개월 만에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은 전국 평균의 2배를 훌쩍 뛰어넘는 4,700만 원으로 추산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속한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공공택지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세부 추진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기존에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공급받을 공공택지에 대한 계약을 맺은 후 10개월 내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업체는 LH의 신규 공공택지 공급 과정에서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부터 전국 통합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임대 조건은 주변 시세의 50% 이하이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이제 10월도 마지막 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쌀쌀해진 날씨 때문인지 마음이 좀 허하다, 싱숭생숭하다 하면서 가을 탄다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좀 헛헛한 느낌을 갖는 이 가을만의 매력도 좀 즐길만 한 것 같습니다. 좀 나 혼자 사색에 잠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 날을 좀 추억해보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청승도 좀 떨어보면서 이렇게 짧기만 한 가을도 좀 마음껏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또 이 가을에 너무 푹 빠져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놓치지 않도록 저희 방송 시간에 또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오늘도 함께 할 텐데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입니다.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저희 전문가들의 도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이제 또 한 주를 활기차게 열어야 하는 월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한 주도 또 고민 없이 잘 보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오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함께 하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종희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요즘 또 반등한다고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소식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진짜 경제적인 여건이 맞아서 지금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으로 다시 전환된 게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찻잔 속의 태풍처럼 여파가 크지 않고 그냥 어떤 일시적 반등에 불과하지 않은 건지 이런 것들을 진짜 면밀히 좀 살펴보시면서 하셔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어차피 이 부동산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된다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 혼자서 공부하다가 전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아니면은 또 새로운 어떤 돌파구라든가 방법론적인 거를 찾고 싶을 때 지금 이 방영하는 프로를 시청해 주시고 계신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혼자 마음앓이 하시던 그 고민들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 이용하시면 김종희 소장의 친절한 상담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간략하게 부동산 시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얼마 전 뉴스 기사를 통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대를 찍었다 이런 기사들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내 지갑에 있는 돈 그리고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와 더불어서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렛대 효과를 좀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또 그렇지 않고 내 집 마련을 고민하셨던 분들도 모두 다 좀 패닉 상황에 빠진 것 같아요. 이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 시장에 좀 어떻게 접근해 봐야 하는지 오늘은 김종희 소장의 눈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장님 바로 전해 주실까요? 네, 오늘은 미니 강의식으로 해서 일단 지금 난립니다. 금리가 동결됐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변에 우리가 상황을 본다라고 하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해서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이름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을 그래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보는 건데, 일단 올해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이제 금리에 대한 조정 폭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5%까지 향해 왔는데, 올해 23년 1월 올해 들어서면서부터는 전혀 변화 없이 계속해서 동결돼 있는 3.5%에서 멈춰 있는, 뭐 올해로 따지면 이제 다음 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텐데요. 아마도 동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대외적인 환경을 좀 본다라고 하면 동결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금리는 상승을 해야 돼. 인상을 시키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은행 총재도 얘기했지만 매파적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매파적 동결이라고 해서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게만 볼 수는 없는 건데, 일단 매파적 동결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것들을 받쳐주는 것들이 이제 아래들의 이런 이유들인데, 일단 가계대출 측면에서 보면 뭐 맨날 하는 얘기가 그렇잖아요. 사상 최대 가계대출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금리를 조금 올린다라고 하면 뭐 자영업자들부터 뭐 부동산 빚으로 하신 분들은 진짜 곤혹을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미국과의 금리 격차인데요. 지금 2% 차이가 포인트 벌어져 있죠. 그런데 미국은 또 금리를 한번 인상할 것 같은 어떤 강력한 시그널이 지금 있기 때문에 2.25%로 또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벌어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외화 유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거기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00원대를 향해서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고속으로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수출 경쟁력 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물가 상승, 이게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5개월 만에 어떻게 보면 3.7%대의 최대 상승폭을 찍은 거거든요.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이제 중동의 무력 충돌이 발생했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게 어떤 의미로 또 다가올 것이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원유에 대한 의존도, 그 다음에 수출에 대한 의존도, 이게 전 세계 1위예요. 전 세계 1위. 이러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조금만 들썩인다라고 하면 바로 그냥 물가에 직격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악재다, 우리에게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환경들은 금리를 지금 올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경기가 위축되고요. 지금 흑자가 나면 원래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흑자가 우리가 아는, 우리나라는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많이 해와서 원자재를 많이 들여와서 가공을 해서 수출 물량을 많이 생산을 해서 공장을 막 돌리고 해갖고 수출을 많이 해야 그렇게 이제 흑자가 나야 되는데, 공장은 멈춰 있고 뭐 기업들도 점점 그 생산 활동을 자꾸 위축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원자재 수입 자체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감소가 돼서 상대적으로 흑자가 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불황형 흑자라고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거기에 계속해서 경기는 지금 위축이 되면서 자영업자들부터 일반 기업들도, 뭐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도 처음 방송하실 때 말씀을 하셨지만 급여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활동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호텔 이런 거 이용하는 것보다도 캠핑, 이렇게 텐트 이런 문화가 발달이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소비가 좀 위축되면서 경기가 계속해서 위축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금리 자체로 그냥 고금리 장기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라면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뭐 PF다, 뭐 건설회사들 부도 염려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일단 생산성이 약화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은 이제 연수의 부도가 날 거고요. 우려가 되는 거고요. 개인들은 지금 이제 파산에 대한 걱정을 하셔야 되겠죠. 좋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독야청청 잘 살 수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대세적으로 생산 인구 자체가 굉장히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지금까지 올라와 줬던 이런 가격들, 이런 부동산 가격들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미국은 뭐 너무나 잘 나가죠. 지금 미국의 금리는 또 올린다라고 하는데 일단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요. 16년 만에 최대치랍니다. 5%를 이제 도달을 했는데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잠깐 눈여겨볼 게 반대로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가 16년 만에 최대치가 됐다라는 건 반대로 보면 미국의 채권 가치는 16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다는 거거든요. 즉 미국의 담보 가치 자체가 굉장히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또 경제공황, 대공황을 또 겪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냥 고금리 정책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한테도 좀 이제 숨 돌릴 수 있는 틈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건데요. 세부적으로 좀 정리를 하기 이전에 자, 우리나라 경제의 한 대단한 한 축을 갖고 계시는 분이죠. 바로 이제 한국은행 총재인데요. 이분이 그 지난주죠.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뭐 여러 경제 전반에 걸친 이제 금리 동결을 하면서 경제 다른 여러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부동산 시장, 주택 시장에 관해서 언급을 했던 걸 그대로 발췌를 한번 했거든요. 저보다 훨씬 이 경제라든가 부동산의 공부, 뭐 지식도 갖고 있을 거고 또 경제적으로는 훨씬 공부를 많이 한 뭐 예를 들어 들고 날쑥하는 진짜 대단한 분들이 몰려 있는 곳이 이런 뭐 한국은행 이런 쪽들이 될 텐데요. 뭐 기재부라든가 이런 쪽이 될 텐데 즉 굉장히 똑똑한 분들이 이런 분석을 했다라는 소리인 거고요. 그렇다고 보면 거기에 수장이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했던 얘기를 부동산에 대해서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한번 보시게 되면 그대로 제가 발췌를 했거든요.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될 주택은 이미 정해져 있다. 문제는 금리 인상의 여파로 인해서 건설사라든가 PF 시장이 위축이 되면서 공급이 부족해져서 3, 4년 뒤에 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생각은 그에 대비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즉 무슨 소리냐? 주택 가격 상승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부동산인데 그냥 뭐 부동산 가격 상승 안 하고 뭐 떨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 한국은행 총재가 말한 이 내용에서 키포인트를 좀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미래 3, 4년 뒤에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대책을 믿고 있다. 그러면 반대로 보면은요. 여기서 돌파구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의 적용이 만만치 않은 곳. 뭐 공급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물리적으로나 뭐 다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곳이 분명히 존재할 거거든요. 그것도 서둘러서 해야 돼요. 3, 4년 뒤라고 하면 서둘러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지역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제가 지금 서 있는 서울이 될 건데요. 세부적으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뭐 포인트라고 정리는 했지만 일단은 하는 총재도 말을 했듯이 지역별 온도 차이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대세 상승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보면 지역별로 근데 오르는 지역은 분명히 존재할 거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들이 하락의 여파가 생길 거다라고 보는데 이 속도는 당연히 리에서 음면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지방의 시도로 이어질 거고 그러면서 광역시로 연결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수도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 뭐 서울에서 또 뭐 강남 이렇게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하락에 대한 여파는 이제 서울이 최종적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자, 이 금리와
부동산 정책 때문에더라도 아까 한은 총재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가격 상승은 어려울 거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고금리 장기화의 정책. 그다음에 주택 공급 대책이라고 하면 보시면 뭐 각종 도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질 거고요. 빠른 시기에.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기 신도시도 지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공급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볼 게 특히나 이제 서울 아파트를 좀 관심을 갖고 봐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는 어떨까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 끊임없어 풍부해 대기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뭐 공급을 어느 정도 한다라고 해도 만족을 못 하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대기 수요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자체가 굉장히 고물가란 말이죠. 거기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되기 때문에 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압력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적인 상승을 하지는 못할 거지만 저는 횡보합 형태로 이루어질 거다. 그냥 길게 장기적으로 개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거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보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좀 더 우리의 자본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돌파구를 좀 마련하셔야 되는 건데 아까 우리 한국은행 총재가 말했듯이 서둘러서 3, 4년 내에 가격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우려가 되니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서둘러서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을 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뭐냐? 서둘러야 된대요. 일단 서둘러. 그 기간 자체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일단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이 빠르겠죠. 뭐 재건축과 재개발은 거의 뭐 과거에는 한 12년 빠르면 12년에서 15년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고 하지만 여기 아래 보면 주민한테 맡기지 않고 공공에서 이거를 핸들링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공공 재개발이라든가 신통기획 모아타운처럼 이 사업의 기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단축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를 과감하게 적용을 해서 역세권 개발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드라이브들을 상당히 많이 걸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재개발이라는 소리죠. 그러면 포인트는 정해진 거거든요. 일단 공급 대책과 맞물리게 된 게 서울의 재개발 시장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여건이라든가 토지 이용의 가성비적인 측면에서도 재개발에 관심을 가지실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일례로 같은 면적의 토지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같은 면적이기 때문에 이 면적 자체는 한 3,000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토지의 크기라고 뭐 가정을 해보죠. 그렇다면 얘는 재개발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얘는 재건축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재건축은 기존의 아파트 허물고 새로 아파트 공급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일반 분양분 새로 이 시중에 새로 신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택의 양은 뭐 기존에 2,500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500세대 정도 신축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저층 노후주택으로 거주했기 때문에 뭐 기존에 500세대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중에는 2,500세대를 공급을 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기간 기다린다고 해도 재건축으로는 500세대뿐이 공급 못할 걸 재개발로는 2,500세대를 공급한다라고 하면 5배의 거의 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오세훈 시장도 2030년까지 80만 호를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60만 호를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60만 호 중에 10만 호는 재건축으로 50만 호는 재개발로 공급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만큼 지금의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재개발에 대한 드라이브를 굉장히 강력하게 걸 수밖에 없다. 그래야 3, 4년 뒤에 5, 6년 뒤에 걱정스러운 공급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가 있다. 서울 이외의 지역들은 그냥 택지 조성해가지고요. 아파트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서울이거든요. 왜? 일자리가 많이 있고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서울에 관심을 갖다 보면 분명히 돌파구는 생길 수밖에 없다. 이 점 명심하시고요. 내 상황에 맞게 나는 그러면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될지 아직은 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전화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해서 1대1 상담을 신청하시든가 세미나 같은 데를 참석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좋은 정보 같이 나눠가면서 좋은 부동산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문의 전화 많이 주시고 신청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은 시간 동안 1대1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서울은 오히려 더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느 지역에 내가 가진 자금에 맞게 어떻게 좀 투자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 많으실 겁니다.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마련하고 있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참여해서 또 좋은 이야기 나눠가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부탁드려요. 네, 일단 안내 전화로 해서 상담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요. 최소 제가 뭐 1시간 이상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아마도 굉장히 뭐 지금까지 상담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만족도를 본다고 하면 뭐 들어올 땐 찡그리고 들어오셔서 나가실 때는 굉장히 화창하게 호탕하게 웃는 얼굴로 나가셨기 때문에 굉장히 상담 자체는 뭐 제가 제 얼굴에 뭐 금칠을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만족스러운 상담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실 수 없었던 그런 것까지 다 사적인 부분까지 다 한번 터치하면서 정말 내 재산 키우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깊이 관여하면서 제가 상담을 해드릴 거니까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 될 거니까 신청 많이 해주셔서 오프라인에서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 투자라는 것이 한 분 한 분 가지고 있는 상황에 맞게 투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다 잃었던 이야기들 다 허심탄회하게 좀 나눠보면서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는 무료 1대1 대면 상담 시간이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릴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한 2억 정도 돈이 있는데, 네, 하서역, 하서주공 5단지 하고요. 네, 평촌에, 아니, 비산동. 네, 비산동에 새벽 5, 6단지, 네. 거기 하고, 두 군데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안양 동안구죠, 거기가. 네. 네, 두 군데를 보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조금 날까 싶어가지고. 네, 여유자금 2억 정도로 보고 계시는 아파트, 그럼 이걸 좀 갭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전세 끼고. 우선은 수원과 또 안양에서 하나씩 보셨는데 말씀 주신 아파트가 수원 화서 주공 5단지 아파트랑 그리고 예. 안양 비산동에 위치한 샛별 아파트 5단지나 6단지 쪽으로 여유자금 예. 2억으로 좀 갭 투자해보고 싶다 말씀 주셨어요. 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거보다 더 좋은 대안은 없는지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수장님과 예.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화서주공 5단지요. 예, 하고 저 평촌에 있는 샛별 한양 6단지 5단지 예, 요거를 보시는 건데 예, 일단 투자예요, 투자. 예, 네, 투자로 아파트 2개를 보고 계시는 거고 예. 한 4년만 갖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4년 정도요. 예, 4, 5년. 4, 5년. 예, 한번 보죠, 뭐. 일단 화서거 먼저 한번 볼게요. 예, 화서거를 보고 화서거하고 그러니까 화서주공은 5단지하고 대등소이한 뭐 어떤 재원이라든가 환경 요인이라든가 입지라든가 장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샛별 한양을 대입하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걸로 해볼게요. 네, 네. 일단 화서주공 5단지를 보시게 된 이유가 예. 있을까요? 여기서 가깝고 만약에 제가 거주를 하게 된다 그래도 네네. 여기서 일단은 가까운 게 너무 좋고 거기가 신분당선 들어오는 데잖아요. 네. 예, 미래에 혹시라도 예, 예. 거주할 수도 있는 거주를 염두에 두셨다. 예, 예. 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셨다. 일단 화서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400세대가 지금 채 안 돼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97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아직 뭐 재건축이 얘기가 오고 가고 할 필요는 없는 상황인 거고
예, 예. 거기에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은 한 220%대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관련해서는 그렇게 크게 뭐 어떻게 좀 도드라지는 면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단지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뭐 초가 아니라 초초 역세권이야. 네, 맞아요. 예, 초초 역세권에 예, 앞에 보니까 초, 중, 고등학교가 아주 잘 갖추어져 있어요. 예, 뭐 예. 그냥 단지에 아주 그냥 걸어 다니게. 예, 아이들은 숨 막히겠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지. 그죠? 예, 예. 초중고가 잘 갖추어져 있고 저 위쪽으로 보면 이제 이쪽에 정자동 학원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정자동에 있는 학원가도 잘 갖추어지고 있어. 예, 자, 이게 이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죠. 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아까 재건축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우리 시청자님이 언급해 주신 게 2024년에 이제 착공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2030년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착공이 당연히 늦어진다고 하면 개통도 늦어질 거고 요게 바로 이제 신분당선 연장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좋아져? 강남의 일자리로의 접근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신 거예요. 예, 예. 자, 요거에 비교해서 샛별 한양을 한번 볼게요. 샛별 한양 원래 6단지가 큰데 이제 5단지하고 6단지하고 통합해서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오고 또 통합을 해야 얘네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 규모 한번 비교해 볼게요. 규모가 화서주공 5단지는 400세대가 채 안 됐는데 얘네들은 3200세대가 넘어가요. 예, 맞아요. 그러면 한 8배 차이로 단지 규모에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내부 거래라든가 전체적인 걸 봤을 때 당연히 400세대보다 3200세대가 훨씬 좋은 거고 그 대규모 세대의 어떤 그 규모에 대한 경제에서 앞서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얘네들은 93년도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일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 만들면서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일단 얘네들이 찾아먹은 것 자체가 샛별 한양 6단지로만 본다라고 하면 190%가 넘어가는데 일단 5단지하고 이렇게 통합으로 재건축을 하면 용적률 자체가 170%대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예.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리모델링으로 추진을 했다가 지금 이제 통합 재건축으로 선회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일단 좀 얘네들 자체만으로 봤을 때 저는 좀 그래요. 조금은 아쉬워. 예, 167%대라고 그러니까 170% 이하라고 해도 예, 예. 면적 대비해서 얘네들이 샛별 한양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소형 위주의 아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세대 수는 엄청 많지만 대지 지분이 작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작은 데에다가 평형들 작게 해서 조작조작해서 많이 세대 수를 늘려놓은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평균 대지 지분이 7, 8평뿐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재건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사업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이쪽에서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인데 요건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한번 짚어보고 화서주공의 장점하고 계속해서 재원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화서주공은 지금 재건축에 대한 건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샛별 한양은 그래도 재건축을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진행이 그 화서주공보다는 더 우위에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네, 네. 거기에 지금 2024년 착공하게 되면 어찌 됐든 신분당선이 2030년도에 뚫리게 되는데 개통을 하게 되는데 우리 샛별 한양도 인덕원역에 얘네들은 2030년 예정이 돼 있지만 얘네들은 2026년이에요. 26년에 월판선 개통이거든요. 네, 네. 지금 공사를 열심히 잘 하고 있어요. 사업이 특히 뭐. 네, 그러면 월팔선으로 해서 판교로 이어질 거예요. 네. 판교로 이어지면 얘네들은 26년부터 신분당선 이용할 수가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30년까지 기다리는 화소 주공보다는 훨씬 낫네. 그죠? 예, 그리고 정류장도 시간도 훨씬 적어요, 인덕원이.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신분당선 개통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건 의미 없다. 샛별 한양도 어차피 더 빨리 얘네들은 신분당선을 타고 다닐 수 있다. 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어차피 GTX C 노선도 인덕원도 개통을 하게 되지만 얘네들도 수원역에 개통을 하게 되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2030년 예정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GTX C 노선은 같이 이제 같은 평행선으로 가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큰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 또 환경적으로 봐더라도 샛별 한양 같은 경우도 바로 범계역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 위쪽에 안양 그 월판선 하게 되면 또 안양 운동장 종합운동장역을 또 이용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서 또 샛별 한양 마찬가지로 앞에 초중고들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거기에 평촌 한양 그 학원가도 무리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생활 기반 시설이라든가 생활 환경 같은 것들도 거의 대등소이하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네, 네. 자, 여기서 갈려지는 게 딱 하나야. 장래성이에요, 장래성. 그래서 장래성으로 봤을 때 저는 지금 시청자님께서는 투자로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성은 화서 주공 5단지보단 샛별 한양 6단지 5단지가 더 좋다라고 결론을 드릴게요. 예, 예. 네, 그런데 예. 샛별 한양 5단지 6단지를 한 번은 더 보셔야 될 게, 아까 제가 1기 신도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재건축 완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올해 초에 이렇게 1기 신도시 완화법이 나와서 굉장히 많은 1기 신도시들이 이 관심이 집중이 됐었잖아요. 네, 네. 이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면 샛별 한양도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예전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예.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이 167%인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얘네들을 용적률 500%까지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500% 늘려주는 거에 우리가 반은 공공 기여를 해야 되니까 250%는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167%라고 하면 이 167%에서 500%로 늘어나는 게 늘어난 용적률은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이제 330%가 되겠죠. 330%, 250이 아니라 167%에서 500%로 늘어나는 거니까. 네. 그러면 330%가 어바웃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반이네요. 이 중에 반이 공공기여가 되고 반은 내가 찾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한 165%가 찾아 먹을 수 있는 순수 용적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안 받고 그냥 재건축을 한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지금 3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300%까지 찾아 먹을 수가 있어요. 용적률을 기존에라도. 예. 그러면 기존에 찾아 먹을 수 있는 300%에다가 더해서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로 적용된 165%가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최종적으로는 167% 갖고 있는 용적률에서 465%의 용적률로 확 증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배 이상으로 그냥 넓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은 평을 다 넓혀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일반 분양분을 충분히 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하기에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전화 끊어졌나요? 아니요, 안 끊어졌어요. 네.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예.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이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예. 법이야, 법. 법이라는 건 뭐냐면 국회를 통과해야 돼. 근데 네. 내년에 4월에 총선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야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예. 이게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예. 거기에 지금 2기 신도시 있잖아요. 예. 3기는 둘째치고 2기 신도시도 아직도 주택 공급할 게 한 30-40%는 남아 있어요. 예. 2기 신도시가 지금 완공된 게 아니야. 계속해서 동탄이고 운정이고 김포 다 계속해서 양주 옥정이고 다 집을 지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지금 3기 신도시는 이제 사전 청약해서 얘네들도 또 몇만 세대가 공급이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보면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1기 신도시를
재건축을 한다라는 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3기 신도시 거의 입주 시기 지나서부터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1기 신도시 그러면 대규모 이주가 발생할 건데 그 이주 어디에서 다 수용해야 되겠어요. 3기 신도시 빨리 입주하는 거 여건 마련해 놓고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2기 신도시로 가든가. 네. 그래서 순환으로 재건축도 다 순환 재건축을 하게 되고 재개발도 순환 재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제가 보기엔 시간이 상당히 지날 거라는 거예요.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이. 근데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아까 한 4, 5년 정도 투자 기간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예. 뭔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까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앞에 제가 미니 강의했던 거 보셨어요? 예. 그거 보고 용기가 없어졌어요. 그런 쪽을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예, 맞아.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예. 쪽은 그런 쪽이니까 그런 쪽에 하면 예. 4, 5년 만에 충분한 목적한 거를 이룰 수 있으니까 다시 예. 한번 공부해 보세요. 예, 세미나를 한번 갈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두 개의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는 안양에 있는 샛별단지 손을 들어드렸지만 그래도 4, 5년이라는 투자 기간 생각했을 땐 투자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어요. 잘 참고하셔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어려운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이제 재개발 바라보고 네. 빌라를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네. 네. 노량진 쪽하고 제가 본 데가 네. 왕십리 쪽을 봤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둘 중에 어디를 사면 좋은지 전문가님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재개발 투자처로 보신 지역이 지금 노량진과 왕십리 좋은 지역 두 곳을 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 더 고민이 깊어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수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노량진하고 왕십리는 사실 요 근래 들어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에요. 네, 전문가님들도 많이 말씀하시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네. 보셨을 건데 네. 왕십리역은 제가 어디 보셨을지 뻔히 알 것 같고 네. 노량진은 어디 보셨어요? 노량진 그 뉴타운 옆에 쪽으로요. 저기 우성 아파트 근처로요? 예, 맞습니다. 네. 역시나 뭐 남들이 많이 네네. 얘기하는 곳을 이제 보셨는데 노량진 거 먼저 한번 볼게요. 네네. 노량진 거 보시면 이 우성 아파트 인근으로 해서 요 앞쪽은 지금 모아타운 지역으로 네. 지정이 돼 있는데 나머지 있는 지역이 지금 요 맞은편 쪽에 있는 요 지역하고 요 위쪽에 있는 요 지역이 이제 남아 있는 조금 관심 지역이다, 개발 가능 지역이다라고 그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노량진 자체가 일단 서쪽하고 동쪽으로 좀 나뉘어지는데 네. 서쪽은 주로 평지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노량진 뉴타운으로 돼가지고 재개발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지금 뭐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투자 앞으로 이제 막 고급 거의, 주택 네. 단지로 변모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꽉 차 있는 곳이 이제 노량진 서쪽이 되는 건데 네. 이 동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언덕배기의 경사도가 심한 대로 많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 자체가 좀 개발의 메인 관심 쪽에서 축에서 좀 벗어나 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서쪽에 있는 곳들이 굉장히 뭐 진행이 되면서 가격 자체가 팡팡팡 차고 올라가니까 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듯이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되게 부러웠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나쁘지 않은 게 저쪽에 여의도 쪽에 접근 가능성도 네. 괜찮고요. 네. 그 오른쪽으로 또 9호선 타고 넘어가면 반포 흑성 뉴타운이나 반포나 강남 쪽으로 접근이 되니까 네. 입지적으로도 나쁘지가 않고 하는데 네네. 일단 지금은 아까 제가 미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울에다가 네. 가급적 빠르게 서둘러서 네네. 주변의 확산성 고려해서 즉 역세권 위주로 교통의 편의적 위주로 해갖고 주택을 빨리 공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노량진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아타운 사업보다는요. 네. 왕십리에서 진행하고 있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네네.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훨씬 사업성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것도 훨씬 지금 서울에서 굉장히 서울시에서 지자체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저는 이 노량진도 괜찮지만 주변의 여건 환경으로 봤을 때 왕십리 쪽에 평지에다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오히려 네. 더 그 투자성으로 봤을 때는 훨씬 네. 왕십리가 좀 좋을 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 사업도 조금 거기가 그쪽이 빠를까요? 제가 노량진보다? 보기에는 빠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동일 기간 내에 가급적 빨리 서울에다가 신규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토지의 가성비적인 측면도 따지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집을 짓는다라고 해서 뭐 서울이라고 해도 주택 가격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하물며 왕십리 같은 경우는 뭐 초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제 왕십리역이 6개 노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보면 일단 역세권 개발에 대한 사업이 용적률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업의 기간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사업성이라는 거라든가 기간적인 네.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네. 더 유리하게 작용을 할 것 같은 거예요. 아, 네. 이 노량진 같은 지금 보시는 우성아파트 주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재개발한다는 소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지역이에요. 아, 그래요? 노량진 뉴타운 얘기 나올 때부터 나왔으니까. 아. 그러니까 굉장히 좀 시간은 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왕십리 역세권 개발 쪽에 관심을 갖는 게 좋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일단 왕십리가 네. 개별적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기간이 한정돼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네, 별로 부동산에서는 없다고 볼 네, 수 없는. 왜냐하면 네. 지금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이 보면 굉장히 고밀도 개발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 고밀도 개발이 가능한 7개 역을 얘기를 했어요. 네. 7개 역이 서울역, 음, 용산역, 네. 삼성역, 아, 네. 왕십리, 왕십리. 청량리, 네. 광운대역, 네. 창동역 네. 이렇게 7개를 해서 고밀도 개발해서 일자리를 팍팍 심어주기로 했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역이나 용산역이나 삼성역이나 청량리역 여기는 뭐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네. 투자비 자체가 그리고 기업형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광운대라든가 창동역 주변은 뭐 재건축 뭐 거기 뭐 미미삼이라든가 아니면 창동역에 뭐 그 노원 어디죠? 그 자동차 운전면허 같이 이렇게 시험장하고 연결이 돼 갖고 네. 거기엔 이렇게 소액으로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물건들이 없어요. 네. 그렇다 보면 남아 있는 유일한 노다지가 왕십리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왕십리도 보게 된다라고 하면 주변이 여기 위쪽은 다 상업지예요. 네. 네. 그러면서 이쪽에 이제 성동구청하고 성동경찰서 쪽으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라고 해갖고 일자리가 이제 수천 개 들어갈 거거든요. 1만여 개를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왕십리역 주변으로 해서 이제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반경을 정해줬는데 네. 이쪽 왕십리역 오른쪽으로 보면 여기는 한양대학교 지구 단위 계획으로 묶여진 곳이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네네. 요 8번, 9번 쪽 출구 쪽으로 해서는 여기는 가칭 4구역이라고 했었는데 여기는 확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49층으로 네. 짓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투자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남아있는 유일한 게 10번, 11번 출구 쪽이에요. 네. 이 아래쪽은 횡당 8구역이고 또 9구역이 되는 거니까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아마도 보셨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10번, 11번 출구 쪽 하왕심리 네. 쪽으로 해서 네네.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마시고 네. 노량진하고 왕십리 쪽에서는 여기가 왕십리가 나으니까 왕십리에서도 네. 지금 투자할 수 있는 이 기간에 대한 한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하셔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니까 네네. 뭐 좋은 물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없으면 아유,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지역 분석을 통해서 왕십리 쪽에 그리고 그 왕십리에서도 어느 지역 눈여겨봐야 하는지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활동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 문자 편하신 분들 위해서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 주신 내용들 짧게 좀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뒷번호 662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지축역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105제곱미터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거주도 생각하고 있는데 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아파트일까요, 소장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중흥 아파트가 있는데 이 지축지구 여기가 이제 그 공공주택지구 택지를 개발을 한 곳인데 이 지축지구에서도 좀 가장 위쪽으로 외진 곳에 좀 있다 보니까 역까지의 어떻게 보면 접근성도 그렇게 뭐 녹록지는 않고요. 뭐 도보로는 갈 수 있겠지만 상당히 좀 뭐 우리가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좀 거리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아파트가 뭐 재원도 중요하겠고 뭣도 중요하겠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얘네들의 포인트는요. 주변에 대한 공급에 대한 여파를 먼저 체크를 해야 돼요. 이 아파트가 중흥 아파트가 좋고 나쁘고 뭐 재건 뭐 무슨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보시게 되면 이 아래쪽으로 보면 은평 뉴타운에 있는 구타운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얘네들도 가격이 높이 형성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삼성지구도 또 주택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쪽으로 원흥지구까지 있는데 이 구파발 은평 뉴타운이라든가 삼성지구 그다음에 이 지축역 내부에도 또 추가로 공급이 지금 예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경쟁도 좀 녹록지만은 않거든요. 우리 중흥 아파트가 겪게 되는 상황이 그렇다고 보면 뭐 지금 자체로도 그렇게 추천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가 않는데 더해서 뭐가 더 대박이냐 하면 여기 이쪽 대곡에서 연신내로 이어지는 여기 이제 GTX A 노선이 되겠는데 여기에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창릉 신도시는 말 그대로 3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신도시. 그러면 뭐 자족성, 쾌적성 뭐 여러 가지를 다 만족을 하고 뭐 편리성 이런 것들을 다 갖추게 되는데 거기에 뭐 학교라든지 관공서라든지 상업시설이라든지 뭐 녹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획적으로 잘 꾸며져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이 지역 내에. 그렇다고 보면 당연히 모든 관심은 이 변방이 아닌 이 메인 지역으로 흐르게 되면서 거기에 반값 아파트 포함해서 38,000세대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공급량이 굉장히 좋은 지역에 GTX-A가 뚫리면서 여기에 또 더해서 뭐가 뚫리느냐? 고양선. 그다음에 올해 적정성 검토 통과한 그 서부선. 얘네들이 지금 개통이 29년에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GTX 노선, 고양선, 서부선이 다 뚫리게 되고 거기에 기존에 있는 화전역으로 해서 경의중앙선까지 이용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을 떠나서 38,000세대의 신축 아파트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아파트들이 쫙 들어간단 말이죠. 생활 여건 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걱정할 게 아니라 얘네들을 더 먼저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니까 일단 전망 자체 저는 그렇게 밝게 보지 않으니까 제 말 참고하셔서 좋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매수 반대 의견을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방송 시간에도 늘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고 또 해결해 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좀 해결하고 싶다, 투자 계획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수장님과 함께하는 1대1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장님 간략하게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려요. 네, 1대1 상담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뭐 상담을 하면 꼭 물어보시는 게 그럼 시간은 얼마나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데 상담 충분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소 1시간 넘게 뭐 2시간, 3시간까지 해드릴 수 있으니까 충분히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쭉 적어오셔도 괜찮거든요. 그런 시간 같이 한번 저하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들어올 때와 나가실 때의 이 부동산 지식이라든가 투자에 대한 관점은 확 바뀌어 있을 것이다 라고 장담할 수 있으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는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1대1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